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122, 123, 38.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의 20대 국회 최종 성적표입니다. 이변에 또 이변이 속출했는데요. 역동적이었던 이번 총선이 더욱 박진감 넘치게 느껴졌던 이유 중 하나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SNS 민주주의 이런 단어가 공공연하게 쓰일 만큼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SNS를 통해서 더 활발해졌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소셜 세상에서 이번 20대 총선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전문가와 되짚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놀란 가슴 쓸어내리게 만들었던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메르스 의심 환자, 다행히 음성 판정받았다는 소식.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국적의 M씨가 총선일이었던 어제 새벽 1시 30분쯤 고열과 인후통 같은 증상 때문에 응급실을 찾았는데요.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 30분 만에 병원을 탈출하면서 급기야 경찰까지 나섰는데요. 다행히 메르스 음성 판정이 나왔군요. 한 명의 전염병 환자가 얼마나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되는지 우리가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겪어봤기 때문에 아무리 총선 같은 커다란 이슈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겠죠. 자, 첫 곡입니다. 배트 에버렛의 더 슈프슈프송 준비했고요.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희망 스카프 제20회 서울 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함께할 친구를 모집합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키덜트, 캐릭터, 웹툰, 게임 등 많은 업체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스카프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동대문 DDP에서 열립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자, 20대 총선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그 유세 과정과 그리고 총선 내내 시민들은 SNS를 통해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 소셜 세상을 좀 들어가 볼 텐데요. SNS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를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총선 방송은 뭐 보셨어요? 네, 일단은 뭐 저희 동네 위주로 해서 이제 봤고요. 그렇군요. 네, 네. 뭐 제가 뭐 생각했던 거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이변이 굉장히 많이 속출했는데요. 근데 저는 SNS를 계속 보고 있었다 보니 SNS에서는 약간 그런 조짐이 좀 보였었거든요. 그래요? 네. 이게 기성의 언론에 좀 보도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이변이 많이 나왔다 하는데 SNS는 좀 그런 것들을 예견할 수 있었다. 이 말씀인 거죠? 네네. 자, SNS 빅데이터 분석으로 풀어보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SNS 그리고 빅데이터가 뭔지 이것 좀 정리하고 시작하죠. 일단 SNS 대상의 범위를 보게 되면요. 네. 일단 그 트위터, 그리고 네. 이제 대형 포털의 카페, 네. 그리고 이제 블로그,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인스타그램까지 네.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데 이 정치 성향, 이 시사를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게 이 중에서는 이제 트위터긴 해요. 페이스북도 포함이 됐나요? 페이스북은 데이터 자체에 수집이 안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져 있고요. 어쨌든 대상 자체는 이 말씀드린 이 그 미디어를 다 보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T사 거를 위주로 많이 정치 성향이 나타나는 쪽으로 좀 깊게 본다라는 거죠. 자, 네. 19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 그 SNS에서의 관심사가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일단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증명이 됐고요. 예. 일단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한 2.68배 정도 19대 총선에 비해서. 예. 근데 이제 4년 전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SNS 사용자도 많이 늘어났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언급량만 갖고 판단했을 때는 오차가 생길 수 있어서요. 예. 전체적인 비율을 이제 10만 건으로 확 줄여버려요. 그런 다음에 분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68배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중에서도 이제 투표를 하겠다.
내가 선거를 하러 가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SNS에서 그 전에 보게 되면 아주 뭐 자기의 어떤 정치 성향, 지지 후보를 실컷 얘기해 놓고 네. 정작 투표하는 날 놀러 가요. 그러니까 SNS에서 나온 걸 갖고 분석했을 때는 투표 결과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 네. 이번에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게 이제 선거에 대한 어떤 의지 표명을 많이들 해주셨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래서 이제 사전 투표도 12.2%로 높게 나타났고요. 네. 그 최종 투표율도 58%라고 하는 아주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던 것이 이 SNS 상에서의 그 많은 관심이 실제 투표율에도 반영이 됐다라고 분석이 될 수 있는 자, 거죠. 그럼 이게 앞으로 저희가 대선도 있고요. 네. 여러 선거가 또 남아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투표의 어떤 의지, 이 참여 의지를 피력한 SNS 글들을 좀 분석해서 좀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투표율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충분히 이제 가능한 얘기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나 이제 미국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지지 후보를 많이 이제 언급을 하는 반면에 국내 같은 경우는 싫어하는 후보를 많이 언급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분석할 때 힘들어요. 이게 그럼 누가 된다는 거야라는 게 분석 기법을 좀 달리 해야 돼요. 단순히 그냥 언급된 것만 따졌을 때는 이게 그 함의를 파악하기 좀 어렵다. 그렇죠. 네. 그렇군요. 이번에 그래도 좀 제일 주요하게 언급된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2016년 1월 1일부터 총선 전까지 해서 한 3개월 남짓 이 SNS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네. 이 후보자들과 유권자들 간의 이 소통하는 대화를 SNS에 글을 갖고 분석했을 때는 네. 가장 관심이 높게 나타난 키워드는 바로 경제였습니다. 경제. 네. 그러니까 뭐 이 경제라 하면 기업, 산업, 일자리, 성장을 다 이제 포함한 키워드로 봤고요. 네. 이 경제 외에는 이제 복지나 청년, 교육, 이 또 사회복지와 관련된 키워드가 또 높게 관심도에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 SNS 활동을 많이 한 정치 후보들을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후보가 네. 가장 많은 SNS에서 활동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당의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 그 다음 이제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 이 세 분이 SNS상의 활동을 좀 많이 한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렇죠. 뭐 표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당선인이 됐죠. 네. 이런 경우에서 재야했을 때 SNS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자, SNS 상에서 각 정당별로 어떤 정당들 가장 언급이 많이 됐을까요? 일단 그 4개의 정당만 갖고 분석했을 때는요. 더불어민주당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이 28%, 그 국민의당이 17%, 정의당이 7%로 나왔는데 네. 이게 3월 20일을 기점에서는 더불어민주당하고 새누리당의 그 어떤 점유율이 많이 차이가 났다가 그러니까 네. 벌어졌다가 한 4월 8일, 7일 기점으로 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점유율이 비슷해졌다는 거죠. 어쨌든 예. 더불어민주당이 높게 나타나고 계속 유지가 됐었다라는 게 이번에 그 어떤 SNS의 민심이 실제 표심으로도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분석이 됩니다. 근데 또 그 SNS에서 언급된 것들 대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언급된다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그 비판에 대한 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근데 더민주가 48% 언급됐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일 수도 있겠으나 많이 관심을 받았다는 거니까. 네. 이게 또 긍정적으로 언급된 건지 부정적으로 언급된 건지 그거는 또 파악하기 좀 어려운 겁니까? 아니요, 가능은 한데요. 예. 뭐 SNS 상에서의 그 긍부정 이슈는 사실 이제 다른 맥락에서 이제 분석을 봐야 되고 네. 사실 부정적인 이슈도 좋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어떤 그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이슈가 됐다라는 것들 자체가 정치에서는 또 하나의 어떤 그 관심도를 높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이 부정이 꼭 부정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는 게 SNS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이즈 마케팅 이런 말까지 맞습니다. 있으니까요.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후보가 이제 당선인이 된 사람들이 있고 낙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후보 확정 전, 확정 이후 이때 시기별로도 좀 달라졌던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후보 확정 전과 후를 나눠서 본 이유가 이때 이슈가 완전히 좀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후보 확정 전에는 이제 뭐 비례대표라든지 공천 갈등이라든지 이때는 지금 그 공천 후보 확정 전인가요? 전이다 보니까 그 기준이군요. 그래서 이제 뭐 필리버스터라든지 이게 막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공천 후보 확정 전에 나왔던 이슈들이라면 네. 후보 확정 후에는 호남권, 뭐 야권 단일화, 후보 단일화, 사전 투표 이런 키워드들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거 분석하면서 약간 좀 실망했던 거는 네. 어떤 그 뭐 정책이나
뭐 이런 어떤 그 앞으로 우리 맞아요. 어떤 미래의 방향을 이슈가 돼야지 어떤 후보 간의 어떤 그 쟁점에 대한 것들만 이슈가 되다 보니 이런 게 SNS 상에서 보이니까 국민들이 많이 좀 실망하지 않았나라는 게 좀 느껴졌습니다. 공천 갈등이 뭐 여야 모두 말할 것 없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다 그랬죠. 네. 13일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 네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자체도 맞아요. 굉장히 네. 짧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에 대해서 호소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정책 외에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한 호소가 있다 보니 네. 결과도 굉장히 달라졌던 것 같고 네. 자 그렇다면은 SNS 상에서 화제 인물들 꼽아본다면 또 누가 있을까요? 가장 높게 화제가 됐던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그 대표죠. 김종인 대표가 대표. 115만 6,375건으로 제일 높게 올라왔고요. 김종인 비대위 대표. 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70만 건 정도 높게 올라왔습니다. 네. 그 이후로는 이제 뭐 박영선, 진영, 이해찬, 김무성 대표 이런 순서로 좀 탑 10을 뽑으라면 그렇게 뽑을 수 있겠네요. 네. 자, 이 중에서 이분들 말고도 혹시 SNS를 가장 잘 활용했다 싶은 그런 정치인도 있었을까요? 실제 이제 후보로 나오진 않았는데요. 이 네. 김광진 의원 같은 경우도 실제 이제 SNS에서 많이 좀 활동도 하시고 네. 또 이제 관심도 많이 받으셨던 분이었죠. 네. 더민주에서 이제 컷오프 됐던 그렇죠. 네. 후보가 될 뻔했는데 이제 안 됐지만 SNS 상에서는 굉장히 네.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했고 더 컷 유세단으로 또 활동도 맞아요. 했잖아요. 그런 네. 것들 이슈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번 선거에서 SNS를 활용해서 봤을 때 연령대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연령대 변화가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 네. 그 60대, 40대 유권자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 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유권자 수가 4,200만 중에 이 많은 부분이 60대와 40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60대 같은 경우는 유권자 중에 23.4%이기 때문에 네. 4명 중에 1명이 이제 60대 이상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초고령 사회 진입이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이제 실감이 났고 또 이 중에서 또 이제 20대 같은 경우가 또 많이 이제 언급이 됐는데 네. 20대는 이번에도 그 인증샷 열풍에 또 많이 또 참여가 인증샷.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2012년 대선 때부터 인증샷이 지금 인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우리 홍보대사 설현에 대한 인증샷 올라오면서 그렇죠. 많은 그 남성분들이 설현 한 편을 10표로 계산해주자라는 거. 저는 뭐 10표보다 한 20표 정도가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여성분들은 아름다운 선거.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송중기 씨는 100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예. 국민은 다 한 표로 다 가치가 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저도 그 SNS에다가 투표 인증샷도 올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어떤 정치 참여의 하나의 문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포토존이 있는 데가 있었어요, 이번에. 네. 예.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인증샷 잘못 찍으면 또 벌금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토존이 좀 활성화될 거고 제가 예측하는 미래의 선거는 앞으로 인증샷으로 선거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증샷이 굉장히 SNS에서 좀 의미가 있습니까? 인증샷은 어쨌든 선거 동료의 의미가 있고요. 내가 이 사회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나의 어떤 그 의지 표명도 있고요. 예. 특히 20대들이 인증샷을 찍는 이유가 지금 뭐 취업도 좀 어렵고 학교 졸업도 막 미루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회에 이 사회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걸 자기 스스로 좀 위안을 삼기 위해서 인증샷을 찍는 경우는 있어요. 대표님 보시기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인증샷은? 설현? 네. 뭐 자꾸 이렇게 여쭤보시면 안 되고요. 예. 네. 어쨌든 앞으로 미래에 이제 얼굴 인식이 되기 때문에 예. 선거도 이제 인증샷으로 이제 투표하는 문화가 이제 생기지 않을까 이제 좀 예측을 좀 해보고요. 예. 네. 이번에 SNS 기간 중에 좀 재밌었던 거. 네네. 선거 운동 때 또 어떤 후보는 포크레인에 올라가서 그렇죠. 또 선거 운동 한 것 기사도 있었고요. 후보도 네. 있었고요. 그러다 신호등을 좀 쳤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그런 이제 일도 있었죠. 또 세그웨이를 타고 선거운동을 했던 네. 또 그 1인 미디어의 그 생중계를 통해서 또 선거운동을 계속 했던 그런 후보도 있었고 또 재밌었던 건 이 판교에서 선거운동을 하시는 후보 중에 한 분이 네. 이 판교는 그 게임 회사가 거의 반 이상이거든요. YT 게임 회사 많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연설을 하시면서 우리나라가 이게 게임 중독이 된 게 말이 됩니까라는 그런 어떤 선거 연설을 하시고 계셨는데 네. 거기 이제 출근하시는 직원들 대부분이 다 이제 그 게임 회사 직원들이어서 분위기가 완전히 샤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네. 약간 선거 운동도 약간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SNS에서 글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이 수도권 투데이잖아요. 네네.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 판세가 굉장히 또 이슈였습니다. 맞아요. 근데 네. SNS 상에서의 그 수도권 유권자들 좀 두각을 드러냈습니까? 이번에 그 수도권의 그 122석이 아마 그 40대들이 가장 많이 이번에 그 유권자가 높게 포진된 곳이라고 해서 이 40대들에 대한 캐스팅 보트다라는 얘기가 나온 게 이 40대가 좀 되게 힘들거든요. 예, 저도 40대인데, 네. 밑으로 이제 10대들 말 되게 안 듣고요. 그 위로 이제 60대 이상의 그 부모님들 좀 계시고 하니까 네. 또 이 40대를 좀 바라보고 있는 연령대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그 40대의 그 어떤 투표가 많은 영향을 좀 준 것 같다라는 네. 분석이 됐고 또 40대들이 SNS 활동도 많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40대를 팔로잉 하고 있는 20대들이 많아요. 그래서 40대가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지면 20대가 그 성향을 그대로 물려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SNS에서 어떤 그 SNS가 대표성이 있냐라는 공격을 많이 받지만 SNS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또 그런 많은 얘기들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40대의 그 수도권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이제 SNS를 통한 그런 정치 의사 참여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 그럼요. 네. 유의미한 게 있었다. 네. 캐스팅 보트까지 됐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그럼요. 왜냐하면 이 40대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소비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네. 이런 그 SNS 상에서의 어떤 영향력은 충분히 그 이상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요. 이번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보여졌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번 20대 총선 SNS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다음 서부트 최재원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SNS의 이런 활동이 이제 향후에 그 선거에도 분명한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특히 이제 대선과 총선이 나눠지잖아요. 네. SNS에서 분석하기 힘든 게 이 총선이에요. 왜냐하면 SNS는 연령대와 그리고 지역 분석이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SNS 사용자의 그 계정을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이크로 타겟팅이라고 하는 기법으로 계정을 수집을 해서 분석을 했을 경우에는 네.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 같은 경우는 또 대부분의 총선 지역이 데이터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저기 네. 뭐 지방의 어떤 도시의 그 선거의 후보자나 이런 것들이 SNS 상에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총선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SNS 선거 예측에서 많이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대선 같은 경우는 결과 예측이 훨씬 더 나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SNS가 예전보다 훨씬 더 지금 객관화돼 있거든요. 네. 연령대도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향 자체가 예전에는 뭐 어떤 한쪽으로만 치우쳐진 그런 성향을 보이다가 지금은 약간 그 보수 그리고 뭐 일반 그 야권의 성향들도 다 같이 보여주고 있어서요. 네. 충분히 이제 앞으로 대선에서는 이 선거 결과 예측이 SNS를 통해서도 기존에 뭐 여론조사가 지금 많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출구조사도 이제 뭐 잘 안 맞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번 추구조사와 전체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여론조사는 상당히 안 맞았어요. 맞아요. 예. 네. 그게 이제 SNS에서는 본인이 거짓말을 칠 이유는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이제 약간 자기 성향을 다르게 얘기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SNS를 통한 이제 앞으로 선거 예측은 충분히 더 정확도가 많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예. 게 이제 보여질 수 있는 거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여론조사 방식도 이게 빅데이터에 대한 선거 예측으로 갈 수 있으면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예. 또 거기에 대한 예측도 정확도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 이쪽으로 많이 좀 분석을 해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 이번에 이변으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 호남에서 새누리당 의원 2명이나 이제 배출이 됐고 뭐 이런 식으로 네네. 부산도 그렇고요. 대구도 맞아요. 그렇고 네. 이런 이변들도 SNS에서 충분히 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충분히 그 사람들의 의견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어떤 가치를 얼마나 비중을 주고 찾아내느냐인데 단순히 언급량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안 보일 수 있죠. 네. 하지만 이런 이제 조짐 이게 높아지고 있다. 패턴을 갖고 분석을 하게 되면 분명히 예. 이제 이런 것들은 미리 알 수 있는 예측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20대 총선 SNS 빅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음 소프트 최재원 이사였습니다.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개혁 덕분에, 법 개정 덕분에, 창업 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고요. 2부도 재밌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달달하고 건강하고 맛 좋은 걸 찾거든. 쌀로 만든 비락식혜가 딱이라고 전해라. 팔도 비락식혜, 단호박 식혜도 있다고 전해라.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테리움, 금강주택. 평택 평정 개통 예정인 KTX 지제역. 대단지 스케일. 급이 다른 미래가치. 평택을 대표할 센토피아 브랜드시티의 완성. 프리미엄의 역대급 센토피아 평택 영신. 4월 8일 주택 홍보가 높은 조합원 가입 문의 1599-8733. 시공 예정사 현대엔지니어링. Goede komt van gezonde koeien. 건강한 젖소에서 좋은 우유가 나옵니다. 서울우유에서 시작합니다. 체세포 수까지 1등급인 우유. 서울우유 나 100%. 좋은 우유는 건강한 젖소에서 나옵니다. 2개의 1등급 나 100%를 확인하세요. 봄이 왔어요. 우리 저 차태현과 5 아이들이 모여 만든 봄봄밴드. 봄봄밴드가 당신을 찾아갑니다. 마음속까지 따뜻해지는 인생의 봄 전하러.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안녕하세요. 블랙야크의 새 얼굴 이진욱입니다. 이번 주도 등산 계획 있으시죠? 저도 산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산을 즐기는 새로운 법을 알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보물 같은 명산을 블랙야크와 함께. 등산이 더 즐거워지는 방법. 블랙야크 명산 100 프로젝트.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UHD 시대란다. 4K로 사. 아니야. 크게 봐야지, 크게. 대화면으로 해, 대화면. 아니지. 잘 빠진 커브드로. 박성홍 씨, 직접 보고 결정하세요. 롯데 하이마트 TV 대전. 언제라고? 4월 1일부터 28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가자!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자,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식도락가야자 미식가죠. 우리를 주말에 어디로 여행하게끔 도와주실지 웰빙 전문 기자 이현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디입니까? 바로 물어보시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안산 자락길 소개시켜드렸잖아요. 네네. 오늘은 진짜 안산으로 갑니다. 그렇군요. 경기도 안산. 안산시 다동구 그 앞바다에 풍도라는 섬이 있어요. 풍도요? 네. 네. 풍다의 풍자는 풍요로울 풍자에서 풍도라는 섬인데요. 네. 이 섬에 가면 제가 지금 4월 한 달 꽃 여행지를 지금 안내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여러 꽃들이 있는데 꽃을 보는 법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오래 봐야 되고 찬찬히 낮게 볼 수 있는 꽃의 종류가 야생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개인적으로 야생화를 되게 좋아해서 야생화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 섬을 추천드려요. 야생화가 풍성해서 풍도입니까?
모든 게 다 풍성해대요. 그러니까 그 단풍나무 군락도 굉장히 풍성하고 네. 봄이면 야생화 군락지, 야생화들이 지천으로 피어나서 또 야생화의 낙원이라도 불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먹거리도 풍요롭고 땅도 굉장히 좋고 먹거리도 네. 뭐 이렇게 가을이면 낙엽도 굉장히 아니, 단풍도 곱게 물든다고 해서 그래요? 풍도라고 합니다. 네. 이 홍길동지에 나오는 율도국 아닌가요? 그러면 아, 그랬나요? 그런 역사는 가지고 있지 않은 섬이었어요. 네. 섬이면은 글쎄요, 뭐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습니까? 이 섬에는 무조건 1박 2일로 가셔야 돼요. 배가 그래요? 딱 하루에 한 번 들어와요. 한 번요?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네. 인천 연안터미널에서는 9시 반에 출발해요, 매일. 그리고 또 한 곳은 이제 대부도 방아머리 선착장에서는 10시 반에 출발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짝수일과 호수일에 따라서 풍도에까지의 시간이 1시간 반이나 2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매일 12시나 12시 반에 풍도에 배가 하루에 한 번 들어오니까 그 들어오는 배를 타고 들어왔다가 그 다음날 12시에 들어오는 배를 타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1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연인들이 가면 네, 뭐 풍도 가자 하면은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로맨틱한 방법으로 될 수 있겠네요. 이제 또 가는 방법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섬이니까 네. 좀 갈 때 뭘 준비해서 가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이 섬이 생각보다 이제 걸을 수 있는 코스들이 제일 닿여 있어. 네. 배가 닿는 선착장 부근 쪽에는 이제 마을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 마을 앞쪽은 되게 햇살이 따뜻한데 뒤쪽으로 그 일몰을 되게 보기 좋은 곳인데 그 뒤쪽으로 넘어가면 그 바람이 굉장히 세차게 불더라고요. 일몰을 볼 때 방풍을 좀 준비해 가시고 이 섬을 이렇게 한 바퀴 돌거나 넘어갈 때 섬 중앙에 그 후망산이라는 그러니까 그 서해의 바다를 둘러볼 수 있는 산이 있는데 거길 오르시려면 약간 다져지지 않은 길들이 있어서 등산화나 트레킹화를 신고 가시는 게 좋아요. 네. 일단 좀 프로그램을 정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섬에 놀러 갈 때 이거 한다. 어떤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꼭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요? 저는 가서 이틀 배가 안 떠가지고 하루 더 있었거든요. 네. 하루는 하루는 바닷가에서 햇살 져서 바다 보기만 해도 좋고 조그맣게 벽화가 그려져 있는 해안가 산책길이 있어요. 1시간은 거기도 걸어보고 그리고 굳이 모르더라도 이 동네 여기는 어차피 민박을 해야 되니까 민박집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어디 가면 무슨 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섬에만 자라는 풍도 바람꽃, 뭐 꿩의 바람꽃, 풍도 대구 그런 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뭘 볼 수 있나요 하면 되게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세요. 네. 뭔가 좀 생태적이면서도 낭만이 있는 그런 곳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자연의 환경이 굉장히 좋아서 봄에 꽃을 보기도 되게 좋은데 굉장히 큰 은행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서해의 섬들은 가을이면 그 나무에 물든 은행나무 빛깔을 보고서 그 서해 바다에 가을이 왔다고 할 정도로 단풍군락도 굉장히 예뻐서 가을에는 단풍 구경하러 가시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단풍 구경까지 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네. 자, 오늘 경기도 안산시 풍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섬으로 떠나는 봄 야생화 여행 이렇게 좀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 먹는 것도 풍성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린 게 이 섬에는 식당이 없어요. 네? 식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나요? 채집해서 먹나요? 아니요. 민박집에서 무조건 1인 7,000원짜리 백반을 드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저 봄에 갔는데 제가 나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이 섬이 또 야생화가 많이 자라기도 하는데 산나물들도 굉장히 풍성하게 자라요. 자라서 끼니 때마다 전어나물을 전으로도 무쳐주시고 수채로도 해주시고 달래 넣어서 된장국도 끓여주시고 또 이 섬에서만 나는 고양이 귀를 닮았다고 하는 괭이버섯으로 볶음도 해주시고 하는데 그러니까 건강한 그러니까 무태에서 나는 나물과 바다에서 나는 막 게찌개부터 해가지고 물미꾸라지를 말려가지고 졸여주시기도 해서 끼니 때마다 그 풍도의 산과 바다에서 나는 것들로 한 상 한 상을 차려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막 그 상마다 회가 나오고 해산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들이 드시는 건강한 밥상을 드실 수 있어서 정말 그분들이 드시는 현지 음식. 그런데 이제 뭐 굳이 나는 거기에 가서 또 고기를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기만 사가시고 가면 그 민박집에서 다 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쌈장도 주시고 거기 맛있는 나물에 저는 딱 고기만 사가지고 갔거든요. 한 끼는. 그러니까 그냥 고기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기만 좀 사가지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335 MT 가도 좋겠네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마을 자체가 되게 호젓하니 예뻐서 그 마을에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굳이 뭐 산행이 하거나 꽃놀이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바닷가 마을에 앉아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시는 것도
것도 좋아요. 야생화로 이렇게 요리하는 것도 있나요? 야생화로는 야생화는 지켜줘야 되는 것들이 좀 많아서 그래요? 가능하면 그냥 지켜보시고 그리고 이 섬이 진짜 야생화가 많았는데 야생화 군락지로 유명하다 보니까 사진가분들이 되게 많이 오셔서 많이 헤쳐놓으셨대요. 그리고 야생화를 찍는 건 좋은데 찍으려고 보니까 이 섬이 낙엽송이 많아서 이렇게 낙엽에 쌓여 있거든요. 낙엽을 다시 덮어줘야 되는데 덮지 않아서 얼어 죽기도 한데요. 그런 것도 바람이 있군요. 부니까 그래서 가서 보시면 눈으로 즐기시고 좀 가까이 가서 보실 때는 조심조심 하시고 걷어냈던 낙엽도 다시 보시고 난 다음에 덮어주시는 게 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주의사항입니다. 네. 자, 경기도 안산시 풍도를 이용하는 방법 잘 들었습니다. 이현주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정명진 아나운서 早上好.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어제 뭐 배웠었죠? 어제요? 어제 전 기억나는 거는 나는 자유다 그거 있잖아요. 네네. 我自由了. 잘하셨어요. 自由 맞아요. 自由. 自由는 자유란 뜻이었죠. 자유. 네네. 참 좋은 단어예요. 자, 그리고요.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네. 7634번님. 아나운서 지망생입니다. 발음 공부에 좋다고 해서 중국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모든 현역 아나운서가 제 롤 모델입니다. 역할 모델, 롤 모델 이거죠? 네. 자, 이 단어가 좀 중국어로 뭔지 궁금한데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네, 그럼 오늘은 이 말을 배워볼까요? 좋습니다. 롤 모델을 중국어로는 방향이라고 해요. 방향이요? 네, 방향. 방향. 한 번 더 방향. 방향. 네. 자, 여기서 방향이라는 표현은요. 예전에 방을 붙여서 그 과거 급제한 사람들의 명단을 올렸었잖아요. 그렇죠. 뭐 관가에서도 뭐 조선시대나 이럴 때 네. 공지문 같은 것들을 이렇게 게시하고 했던 게 방이잖아요. 맞아요. 그 방자에다가 모양을 뜻하는 단어 양자를 붙여서 방향. 이 바로 롤모델이란 뜻이에요. 방향. 한 번 더 방향. 방향. 네. 그렇군요. 저도 막 열심히 공부하고 이럴 때 목표를 이렇게 글로 써서 앞에 붙여놓거나 좋아하는 그런 모델을 붙여놓고서 열심히 따라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와, 저랑 똑같아요. 이게 그거군요. 네, 역할 맞아요. 모델. 맞아요. 방향. 네, 방향. 방향. 그리고 아나운서나 진행자를 또 중국어로는요. 네. 主持人이라고 하는데요. 主持人. 한 번 더. 主持人. 主持人. 네, 이때 主持이라고 하면 사회보다란 뜻이고요. 뒤에 ren 자는 사람 인자를 뜻하는데요. 우리 왜 중국인, 한국인 할 때 중국인, 한국인 할 때 ren 자 기억나시죠? ren. 네, 그렇죠? 그때의 主持人할 때 ren 자도 그 사회자를 뜻하는 MC를 뜻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主持人. 한 번 더. 主持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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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철런이군요. 그렇죠. 우리 7634번님 오늘 방송 듣고 저희 방송도 꾸준히 들으시면 아마 제 발음 들으시면 공부하는데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再见. 주철런. 이 발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5223번님 여러 번 반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희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송 들어주시고 또 피드백까지 주시니까요. 다 함께 중국어 언제든지 여러분께서 배우고 싶은 표현 있으면 샵 0945번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우물정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그리고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있잖아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자, 오늘은 안 나갔는데 평소에 저희가 어지간하면 이 코너를 들려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이번에 총선이 있어서 그랬지 정말 여러분의 목소리 한 분 한 분의 목소리 귀하거든요. 운전하면서 특히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대중교통 운행하시는 분들 늘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마련한 이 코너에 참여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방송 참여 기회 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수도권 출입처 기자 연결해서 수도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시청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청 출입하는 김선희 기자 연결돼 있나요? 네, 김선희입니다. 예. 자, 서울시 소식 중에 좀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서울시가 유람선을 임대해 준다던데 이 정말인가요? 그렇습니다. 한강을 떠다니는 대형 유람선 아라호라는 게 있는데요. 먼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네. 2010년에 만들어졌고요. 1년간 한 20여 회 시험 운항을 했지만 이 유람선 요금 책정 등 사업 타당성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2012년 그냥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1년에 관리 유지비만 1억 원이 들어가는 애물단지로 전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고민하던 서울시가 실익 없이 매각을 계속 추진하기보다는 네. 이 공연 유람선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임대를 해서 아라의 가치를 알리는 게 나중에 매각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라우를 임대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입찰 공고를 냈는데요. 사업 기간은 연말까지 8개월이고 한 차례 1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최저 임대료는 2억 6,300만 원입니다. 어허. 이 아라우는 정원이 한 번에 한 10명 정도가 탈 수 있고요. 그 네. 안에 무대 장치 제어실, 또 공연이나 연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객석 270여 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는 이 아라우를 공연 유람선으로 활용을 할 경우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 명동이나 뭐 쇼핑 위주의 단조로운 관광 코스에 1시간 반 정도 되는 한강에서 공연을 보면서 유람선을 타는 이런 프로그램을 넣으면 좀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는 것이죠. 네. 현재 인천에는 공연과 불꽃놀이 등의 프로그램을 갖춘 공연 유람선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네네. 민간 사업자 입찰을 통해서 이게 사업자가 나타난다면 정말 그 서울 이렇게 왔을 때 사실 구경거리가 썩 생각보다 많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네네. 한강을 쭉 유람하면서 또 도심도 구경도 하고 공연도 보고 하면 좋은 관광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제 봄 기운이 점점 완연해지고 있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자전거 우선 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제한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이 자전거 인구 증가와 함께 자전거 사고 발생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운행되는 자전거 우선 도로에서의 이 자전거 사고 시민들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때문에 서울시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전거 우선 도로에서 달리는 차의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 건의안을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에 제출한 것인데요. 네. 이 자전거 우선도로는 일반 도로 맨 가장자리에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다닐 수 있도록 한 도로로 자전거가 통행 우선권을 가집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차량의 통행을 허용할 뿐 속력을 제한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 법적으로 차와 자전거가 서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규정은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차량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그동안 높았습니다. 그렇죠. 또 운전자들 역시 일반 도로와 자전거 우선도로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서울시가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제한하기로 한 것입니다. 네. 이와 함께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도 건의했는데요. 음주 운전이 있는 것처럼 자전거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하. 이런 사람일 때는 이러한 경우에는 20만 원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조에 처하는 그런 내용도 이번 법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뭐 법 개정도 참 중요한데 또 홍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자전거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도로에 대한 내용들까지 오늘 내용 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청 출입하는 YTN 김선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제 굵직한 선거도 끝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봄이 오면서 슬슬 뭐 자전거 타고 야외로 이렇게 나들이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염신의 선우정아의 노래 블러썸입니다. 꽃이 피다 이런 뜻이죠. 잠시 은은하게 감상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